네, 됐다. 네. 녹화하는 거 혹시 불편하신 분 있으시죠? 혹시라도, 네, 그 똑띠부엉님이 그때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네, 일단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또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블로그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리빌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쳐서 블로그를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블로그 리빌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1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블로그란 무엇인지 보고, 블로그 운영 목적, 그리고 수익화 방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블로그를 어제도 들어갔지만 이미 수익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게 컬스 오브 노리지라는 단어인데 지식의 저주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저주. 그래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진을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고 제가 자꾸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저 사람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저만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세세하게, 아니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식의 저주, 혹시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또 분위기 좀 딱딱하니까 제가 박수로 노래를 하나 연주를 해드릴 테니까 이 노래를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모르겠죠? 저는 박수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걸 모른다고? 이거 무조건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곰새말입니다. 곰새말이. 제가 곰새말이를 박수로 친 건데, 자기가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박수 소리가 아예 안 들렸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지금 열었는데 안 들렸다고 하시네요. 방금 곰새말이라는 곡을 제가 박수로 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죄송합니다. 표정이 다들 안 좋으시길래 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들렸군요. 아무튼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실패한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블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원초적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블로그를 진짜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로그포스라는 게 있어요. 나미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기록지침입니다. 기록지침. 어떤 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블로그의 로그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웹로그라는 것을 줄임말로 해서 블로그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 원초적으로는 왜 생기게 됐냐면 일반인들이 블로그라는 것에다가 일기, 칼럼, 뭐 기사, 개인 출판, 방송, 커뮤니티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제 1인 미디어로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블로그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실 블로그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크게 띠고
뛰면서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블로그는 사실 핵심은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던 어떤 형태의 글을 쓰던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내가 어떤 걸 창작하고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랑 연관된 부분도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 블로그를 하니까 그러려면 내가 어떤 정말 좋은 정보를 전달해야지, 진짜 뭐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블로그가 왜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사실 블로그 글 쓰는 거, 내 일상 쓰는 거, 뭐 그런 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일기 쓰는 것처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가 그런 것이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내가 글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블로그의 어원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블로그가 여러분도 뭐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선택하셨겠지만 블로그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쓴다라는 게 통상 글 잘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글이잖아요. 글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만큼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글이 가져다주는 힘을 저도 사실은 알지 못했는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지금 1,500개 정도 썼는데 1,500개 정도의 글을 쓰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 많은 능력이 개발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일단 키워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글도 많이 읽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글이 잘 쓰는 글이고 어떤 것이 못 쓴 글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논리로 진행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논리력도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글을 완성된 글을 써야 되는데 매일 그 완성된 글을 하루에 4개씩,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개씩도 쓰고 5개씩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3, 4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매일 하루에 1개씩이라도 쓰다 보면 글 하나를 완성품을 만들어내려면 논리가 필요한 거죠. 서론에 이런 내용을 써야 되고 본론에 또 이런 내용 쓰고 막 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논리력이 향상됩니다. 또 글을 써야 되니까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고 올바른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사전을 찾아서 검색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표현력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이 기록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통상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시잖아요. 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일기를 쓰는 이유가 내가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블로그라는 걸 내가 잘 활용하면 저는 약간 제 지식의 아카이브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이 궁금할 때 저는 다른 사람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언젠가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글 하나를 완성한 거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그 정보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금과 관련된 정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썼었지만 옛날에 썼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럼 그거를 쭉 읽어보면은 맞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포탈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썼던 글을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블로그가 사용될 수 있더라라는 관점에서 블로그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꼭 수익화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블로그 꼭 한번 해봐라. 진짜 도움 많이 된다. 글 쓰는 거 진짜 도움 많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블로그라는 수단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그러면 왜 운영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블로그를 아마 많은 분들이 취미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취미 또는 돈 요 2가지 요소를 봤을 때 대부분 돈을 생각하시고 블로그를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또 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돈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물론 돈이 이제 배제될 수 없는 요소지만, 마중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대한 약간 불만족,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블로그를 선택하게 됐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가지고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좀 뭔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마중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수익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뭐 디지털 노마드나 그런 거를 할 때 함에 있어가지고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잘 키워 놓으면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으로도 엄청난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 블로그라는 거고, 그래서 블로그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큰 엄청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취미가 블로그이신 분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내 일기 쓸 용도로 블로그를 해. 그러면은 당연히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일기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블로그 운영 방법은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하는 것. 그게 자기가 운영하는 방향이 되겠죠. 근데 돈이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럼 뭐 애드포스로 할 거야. 그러면 애드포스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블로그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광고나 제휴를 받아서 생활비를 방어할 거야.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왜 운영하고 블로그를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거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모르고 시작하는 것도 있죠. 알아가면 되긴 하지만 최초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은 그 방향에 맞는 블로그 운영을 통해서 수익화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블로그를 운영하는지를 명확히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수익화 방법을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그 부분을 들으시다 보면은 내가 블로그를 나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어느 정도 그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운영 목적을 운영하기 전에 이것 먼저 반드시 정립을 하고 가셔야 된다. 내가 블로그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봤네요. 왜? 내가 블로그를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단순히 돈 벌려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 그런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된다. 뭐 짬을 내 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궁극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고 싶어요.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진짜 그 직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헌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그게 어제도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뭔가 대중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모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돈이라는 관점에 생각, 돈.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돈 벌었지?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돈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당신들이 현재 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뭐 100% 정답은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라인 수익화를 꿈꾸는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블로그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게 거꾸로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그런 거대한 나의 그 꿈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블로그 운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정돼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블로그를.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꼭 그 운영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길게 이야기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를 오픈을 할 거라서 한번 보시고 이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애드포스트가 가장 기본이겠죠. 애드포스트는 뭐 수익화, 그 애드포스트를 다는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1일 포스팅 한 30일 정도만 하셔도 그 애드포스트 수익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드포스트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애드포스트가 아마 뭔지는 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지식의 저주가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전자책 플랫폼 푸드도 입점승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목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키워드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전자책, 뭐 플랫폼, 푸드프 이런 식의 키워드 들어갑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이것과 관련된 광고를 띄워줍니다. 제 글에 맨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띄워주죠. 그 광고를 띄워줍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와 관련된 거 없어요. 그쵸?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네이버에 전자책이라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이다. 이런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전자책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넣은 사람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광고를 여기 띄워주는 게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예를 들면 제가 전자책 전자책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네이버에 전자책이라는 키워드로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제 광고를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 네이버에 돈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이버에 돈을 줍니다. 그럼 네이버에서는 그거를 전자책이라는 키워드를 누가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블로거가 쓴 그 창작물에 광고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 창작물을 통해서 네이버가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저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너 창작물을 통해서 광고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돈 좀 줄게 라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를 제공한 사람이 네이버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줬다.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수익의 일부를 블로거한테 주는 거예요. 너 컨텐츠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애드포스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애드포스트가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높이겠다라는 관점이면은 키워드에도 단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책이라는 키워드 하루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1,000원, 1,000원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연필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 100원을 준다.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전자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내가 높은 단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광고 효과도 있고 광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경쟁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내 블로그 운영의 핵심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고단가 키워드가 많은 분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고단가 키워드는 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네이버 광고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자책에 제가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 광고 시스템에서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되어서 나와 있고. 근데 이 단가가 뭐 여기 최 원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병원 관련된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 광고 단가 엄청 셀 겁니다. 그리고 경제 비즈니스 분야도 단가가 꽤나 셀 거예요. 금융 분야. 그냥 거기 이제 돈이 많은 데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자체가 셉니다. 그럼 내가 그 분야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애드포스트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카테고리 선택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나는 이걸로 할 거야. 그러면 카테고리는 고단가 키워드가 많은 분야.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내 블로그 운영 방법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제가 경제 비즈니스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21년 7월부터 6월까지 제 월 수익인데 이렇게 초반에 좀 오르다가 10월, 11월에 이때가 이제 제가 일방문자가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됐을 때거든요. 그때 수익이 이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지고 제가 4월, 5월에 블로그 활동을 멈췄었는데 그때 운영을 못하니까 이 정도 20만 원. 그리고 지금 다시 오르면서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수준의 그 블로그 수익이 애드포스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일방문자가 제가 지금 한 6,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간으로 한번 봐볼까요? 일간으로 보면 하루에
이거 제가 로그아웃을 해놔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루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드포스트 수익. 근데 이게 저의 애드포스트 수익은 효율이 좀 높아요. 왜냐면 저는 인플루언서이고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그 해당 분야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프리미엄 광고라고 해서 광고비를 더 줍니다. 그 인플루언서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가 6, 7천 명인데 하루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버는 게 어떻게 조금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사람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너무 이 논리를 정확히 얘기하기 힘든 구조라서 그냥 그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일방문자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돼야 하루에 그 월 수익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수익화 방법은 광고를 받는 거예요. 광고나 제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블로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 블로그에 우리 업체 내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좀 써주세요. 제가 그 돈을 드릴게요. 또는 그 상품을 드릴 테니까 상품에 대한 리뷰를 해주세요. 라는 형태로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거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애드포스트가 가장 첫 번째 수익화 수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 통상 레뷰라는 사이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레뷰를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레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 있는 캠페인 이렇게 많죠. 예를 들면 뭐 마왕족발 이거는 200명을 리뷰를 할 블로그를 200명을 뽑는데 2,600명이 지원을 한 상태예요. 이것도 경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그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물품을 받아 가지고 또는 그 맛집에 가 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맛집에 가면 3만 원 정도 뭐 식대를 제공받고 아니면 상품을 제공받고 무료로 제공받고 그것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는 형태로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여기서도 많은 것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일상이랑 맛집을 운영하는 블로거라고 하면 일상 맛집 주제에 해당하는 글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 캠페인을 광고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활비 방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면은 내가 맛집 가서 리뷰 쓰는 건데 내가 현금 수익이 안 생기는 거냐.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내 블로그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그 물품이나 식대도 제공받고 원고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또 주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물건을 받거나 하는 협찬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블로그에 메일 주소를 남겨놨는데 그래서 저에게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메일로 대부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로그아웃 하니까 또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메일로 연락이 오는데 뭐 최근에도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 키움증권의 이벤트를 홍보해주고 뭐 원고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로는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제 자체적으로 엑셀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일정을 짜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달 7월 달에 제가 진행한 걸 보니까 14개 정도 했습니다. 그 원고료를 받는 걸 14개 정도 했고 그다음에 7월에 그래서 제가 원고료로 계약한 금액, 그러니까 원고를 써주기로 한 금액이 여기 198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의 그 현금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세금이 3.3% 떼지니까 뭐 한 190만 원 정도의 뭐 수익이 생기는 거고 7월에 그 전에 썼던 원고료가 정산이 된 게 현재까지 14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수익이 저의 통장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건당 10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이렇게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주제별로 차이가 좀 격차가 심합니다. 경제 비즈니스 이 분야의 특성은 그 상품을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뭐 통장을 줄 수도 없고 주식을 줄 수도 없고 줄 수가 없어요. 현물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원고료로 진행이 되고 그 분야에 있는 사실 경제 분야다 보니까 금융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원고료 페이 자체가 좀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 11건 이 정도만 진행을 해도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다음은 그냥 제 상품을 광고하는 거예요. 제 상품을. 여기 최 원장님 자꾸 예시를 드는 게 최 원장님인데, 왜냐면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한의원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글이 내 상품을 홍보하는 글이 노출된다. 그것도 네이버 그 최상단에. 그러면 그 홍보 효과가 엄청나겠죠. 사실 이게 내 블로그가 없다면은 그거 하나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엄청날 거예요. 제가 마케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막 광고를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막 이렇게 광고비를 지불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근데 내가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쓴 글이 상에 노출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가 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카오뷰 수익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전자책을 냈고 그것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에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상품 판매 링크를 걸어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뷰 수익과 관련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데 카카오뷰 수익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인플루언서 탭에 지금 제 글이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랑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들어와서 글의 내용 콘텐츠가 좋아가지고 글을 쭉 읽었는데 거기에 상품이 이 사람의 상품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럼 바로 구매로 전환되는 거죠.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키워놓으면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카카오뷰 수익 요거를 제가 그 전자책을 내고 나서 7월에 좀 공격적으로 막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권에 9,900원인가 만 원을 팔고 있는데 7월 달에 7월 달 수익이 이게 로그아웃 돼가지고 54건을 팔았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만 원이니까 54만 원 정도 또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수익화를 진행할 수 있다.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또 관점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수익을 꼭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어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 블로그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웃분들 있잖아요. 이웃분들의 피드에는 제 글이 무조건 노출되거든요. 근데 제 글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니면 제 블로그가 좋아가지고 계속 구독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모두 다 잠재 고객이거든요. 제 상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잠재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은 상위 노출을 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이웃을 관리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을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꼭 상위 노출에 목숨 걸고 블로그를 키울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 들어와 있는 이웃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활동이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익화 방법에 따라서 내 블로그 운영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또 문서 편집 전문가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블로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무 능력인 거죠. 이게 워드나 뭐 한글이나 PPT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이게 크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를 해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근데 이것도 제가 7월 달에 다시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이 160만 원, 매출이 1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만 있으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상품의 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레퍼럴이라는 겁니다. 레퍼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업체를 홍보하는 건데 업체가 저에게 수익을 지급해주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럴이 이제 참조한다라는 뜻이고 약간 추천인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쿠팡 파트너스도 예전에 레퍼럴의 일종이죠. 내 추천인을 쓰고 그 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3%를 저한테 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퍼럴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코인 거래소에 대한 레퍼럴을 하고 있어요. 코인 거래소. MEXC라는 해외 그 코인 거래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아이디를 쓰고 날라가 버렸네. 사람들이 제 아이디를 쓰고 가입을 해서 거기서 그 코인을 사고 파는 활동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저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코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프레딧이라는 뭐 그런 일반적인 사이트 그리고 뭐 앱테크도 있죠. 앱테크도 추천인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주님이라는 그 블로거 분이 계신데 가정주부신데 그분이 이제 앱테크 블로그 운영하면서 앱테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월 단위로 앱테크 결산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앱테크로는 얼마 벌었고요. 이 앱테크로는 얼마 벌었고요. 이 앱테크로는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제 쭉선인을 다 적는 거죠. 그러면은 매달 수익을 사람들이 보면서 검색을 해보면서 그분의 아이디를 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이분은 이 수익만으로 한 달에 400만 원을 버신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추천인 수익만으로.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레퍼럴 활동을 통해 가지고도 수익화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이 블로그 대행인데 이거는 이것도 약간 그 블로그 본질적인 거이라기보다 약간 부가적인 수익이 될 수 있는 건데 블로그 대행이라는 게 제가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널 플래너라는 보험 앱입니다. 이게 보험 앱인데 헤비팩토리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블로그에 지필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식 블로그인데 제가 지금 여기 로그인 했는데 제가 글쓰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블로그에 제가 들어가가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잘한다는 능력만 증명이 되면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자기들 지필진 활동을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글 이렇게 여러 명의 지필진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이 이미 발행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건당 글 하나 써주는 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자단이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기자단 뭐 정부 기자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체 어떤 기업의 기자단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라기보다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생긴 부가적으로 생긴 나의 능력을 판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아마 처음 듣는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건데 아마 저도 또 모르는 엄청난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가지 형태로 블로그 수익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를 아까 내가 왜 블로그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방향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근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모든 거를 고려해가지고 하긴 힘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드포스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제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하면은 상위 수출 되고 하면은 광고 제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상품 판매까지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초반부터 이익 관리도 좀 약간 그래도 엄청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거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댓글창을 닫아놓고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상품 판매할 거 아니고 나는 사람들 댓글 달아주고 소통하는 거 그런 거 그냥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광고 제휴만 받고 애드포스 스윙으로만 할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댓글도 다 닫아놔버려. 아예 소통 활동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요를 가지를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 운영을 최적화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화 수단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럴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앱테크 막 관련된 것도 약간 뭐 주기적으로 그거 관련된 글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블로그 대행 같은 걸 하려면은 내가 또
블로그를 운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또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 거니까 블로그를 또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려고 했으니까 단기간에 블로그를 엄청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욕망이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글 3개씩 4개씩 무조건 썼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미리 정해놓고 꼭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블로그 운영 방법이 결정이 되니까. 네. 이해 되셨죠? 네, 이해 안 되시면은 혹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 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어떤 내용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화 방법을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수익화 방법을 결정하면 블로그 운영 방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블로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 뭐 상위 노출시키는 키워드, 핵심 키워드, 뭐 황금 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의 핵심은 상위 노출시키는 거는 하나의 수단인 거고 트래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트래픽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이 돼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위 노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웃이 내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러면은 상위 노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글 하나 쓰면 10만 명의 피드에 내 글이 노출되는데 그러면은 상위 노출시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막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어떤 카페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밴드 활동을 한다, 뭐 지식인 활동을 한다, 아니면 저처럼 카카오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모든 채널들을 굉장히 여러 개 열어놓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블로그로 방문을 하게 만들고 트래픽을 만들고 그리고 트래픽을 만들면 거기서 이제 수익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트래픽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수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꼭 상위 노출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미 그래서 다른 채널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블로그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트래픽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하루에 뭐 100명, 하루에 막 1명, 10명, 15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 트래픽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상위 노출을 시켜서 트래픽을 만들려고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상위 노출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 본질은 아니다라는 관점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상위 노출을 네이버도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네이버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 구글이 엄청나게 MZ 세대들이 구글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구글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이버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을 하는 경향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공적으로 좋은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근데 실제로는 아마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광고글도 많고 그 진짜 상위 노출 시켜가지고 방문자 수만 늘리려고 하는 알맹이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이긴 한데 네이버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려고 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알아야 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조금 이거 설명하면은 졸릴 수도 있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40분 정도가 됐는데 2분만 쉬었다 갈게요. 왜냐면 이게 네. 초두 효과가
있는데 지금 25분이 지나면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도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잠깐 쉬고 지금이 47분이니까 5분만 쉴게요. 53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 머리들 좀 식히고 오세요. 네. 잠깐 쉬는 시간이지만 저는 열려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물어보시고요. 뭐해? 봐. 아우, 문일기님, 뭐 보고 계세요? 엄청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화면이 참 띄우기가 힘드네. 아, 질문할 끝이 그렇지. 지금 다른 문자라는 게 어떤 의미세요? 다른 문자? 괄호나 느낌표는 당연히 써도 됩니다. 뭐 제목에 그런 게 들어가면 노출 안 시켜준다라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토니님 질문이 블로그 저품질은 걸려본 적 없습니다. 근데 경고는 맞은 적 있어요. 정지당한 적 있어요. 블로그 광고 잘못해가지고 광고를 받아가지고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불법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네이버에 경고를 먹어가지고 정지를 당한 적 있어요. 블로그를. 레퍼럴 같은 거는 찾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인거래소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경제 분야 블로그를 운영하면 대부분 엄청 연락이 많이 오고요. 아니면 다른 레퍼럴 같은 경우에는 그 찾는다기보다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경제 비즈니스 블로그 중에 은주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인플루언서 은주님 그분이 매월 정산 그 뭐냐 레퍼럴 수익에 대한 정산을 많이 올리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 품질에 대한 부분은 그 제 전자책으로 아마 작성되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그 블로그 지수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엔데브라는 곳이 블로그 지수 뭐 최적화 준최 뭐 준최 1, 2, 3, 4, 5 그리고 최적화 1, 2, 3 뭐 일반 저품질 막 그런 거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맹신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그 지수라는 게 내가 물론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인데 그건 이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상위 노출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맹신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성과가 이루어 나오는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는 데에만 그걸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재택한 약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많아요. 그 블로그 차트라는 것도 있고 엔데브라는 것도 있고 블랙키위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전자책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마 이 블로그에 대한 질문들은 전자책을 뭐 매번 펴서 보기 힘드시다면은 제 블로그에 제가 그 전자책 내용을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40가지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40선 그 내용에 보면은 대부분 아마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아, 또니님 전자책 혹시 못 받으셨나요? 제가 메일로 발송을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 오너님한테 제가 안 보내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전자책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아, 본원님 받으셨어요? 그 또니님은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53분이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이거를 진짜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이거를 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알고리즘을 아는 것보다 사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이 알고리즘이 이런 거라는 개념을 숙지를 한 상태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수준만 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론들에 대해 가지고 막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 저는 이제 블로그를 초반에 할 때는 네이버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허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그 검색 관련된 특허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막 알고리즘 나오고 막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공부하면서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기도 했어요. 다른 분들이 모르는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광고 글을 쓰면 저품질이 된다. 광고를 많이 쓰면 저품질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어떤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명 못 해요. 물어보면 왜 광고를 많이 쓰면은 저품질 돼요? 네이버에서는 상업적인 홍보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특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면 광고글을 판단하는 논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순서 이니님, 수리두밤님, 후나님, 하하님, 돈일기, 작신백일님, 재테크한 약사님이 똑같은 업체와 똑같은 링크가 들어가 있는 글을 발행을 했어요. 오늘 모두 다 같이. 그러면 이제 그 네이버에서는 일단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분석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로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로그들이. 이 사람이 오늘 이 글을 작성했고, 링크 이거 들어간 게 작성돼 있네. 근데 다음에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또 이 8명이 또 같이 작성하는 거야. 근데 일주일에 또 해. 일주일에 또 해. 그러면 이게 네이버에서 이걸 네트워크를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글은 완전히 광고성 상업적인 글이다. 그러니까 어뷰징 행위라고 하죠. 뿌리는 막 그런 불법적인 행위다.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 글은 노출시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노출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 때문에 광고성 글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면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 글이 노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품질로 갈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강의하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저는 이제 저는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전자책은 한 권 사서 읽어봤는데, 뭐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걸 다 이제 실행해보고, 특허를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이제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이거를 정말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강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또 제 자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네, 이제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 단어는 C랭크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C랭크. 블로그를 운영하면 C랭크랑 다이아, C랭크라고 부르고 다이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블로그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C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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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C랭크, 다이아로지. 요거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지식 스니펫. 이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지식 스니펫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 스니펫의 그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걸리면은 지식 스니펫을 가장 상위에 노출시켜줍니다. 그러면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네, 그런 강점이 있는 또 거고. 최근에 이제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또 AI 기능을 반영한 네이버가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어요. 아마 검색을 이거 뒤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흐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발 순서가.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C랭크 개념도인데 일단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이 블로그는 믿을 만한 블로그인가? 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랭크는. 그러니까 이 맥락이라는 거는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발행한 사람인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고요. 내용은 말 그대로 그 담고 있는 내용,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가? 신뢰할 만한 내용인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연결된 소비 생산이라는 거는 이 글을 누군가 접속해서 들어왔을 때 반응이 좋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을 정독을 하고 댓글을 남기고 뭐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표현을 하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다 좋으면 이 블로그는 믿을 만한 블로그네. 그래서 이제 랭킹 점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C랭크라는 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크리에이터의 C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블로그 자체가 출처가 좋은 블로그가 되면 해야 돼. 출처가 좋은 블로그가 되면 그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네이버가 C랭크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C랭크를 그러면 어떤 항목들로 평가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뭐 블로그 컬렉션 이거는 문서 기본 품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 적은 내용이랑 뭐 본문의 내용이 연계성이 있는가, 일치하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뭐 다른 사람 거를 그대로 사용한 거나 뭐 어디서 복사해서 불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링크는 글은 이렇게 써놓고 이상한 링크를 걸지는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문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품질을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 네이버 DB는 그 네이버에서 보유한 콘텐츠 DB라고 하는 거는 그 글을 작성하시다 보면 우측에 보면은 막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DB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진도 제공하기도 하고 뭐 책 같은 거 뭐 그 뉴스 기사 이런 것들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DB들을 끌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치 로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외부에서도 유입이 많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로 유입을 많이 가져오는가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이버 자체적인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 네이버로 들어오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주는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체인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잘못 이야기했네. 서치로그는 그거네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체인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헬핑을 체인스코어고 서치로그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반응을 보여줬는가라는 관점. 그러니까 인기도죠. 이 문서를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뭐 그 평균 시간 사람들이 내 글을 읽는 시간으로 측정을 하고요. 네이버에서는 여러 가지 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는 이게 어떻게 보면 1일 1포스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블로그 액티비티. 활동지표, 서비스의 활동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동이 있는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일 1포스팅 할 필요 없어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글을 많이 쓴다는 거는 당연히 블로그 액티비티에서 가중치를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더 빠르게 C랭크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면은 제가 반박을 할 수는 없겠죠. 거기에는 리미트가 있다. 리미트.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개를 쓰든 이틀에 한 개를 쓰든 똑같은 점수를 준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반박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틀에 한 개 쓰는 사람이랑 하루에 한 개 쓰는 사람이랑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를 누구한테 잘 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주 쓰는 사람한테 잘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 리포스팅 이상을 하는 거는 블로그를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것들은 통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일일 리포스팅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이건 전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거가 한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블로그인가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인데 경제 비즈니스 썼다가 갑자기 막 패션 썼다가 IT 썼다가 뭐 일상 썼다가 맛집 썼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은 좀 전문적이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평가를 해서 랭킹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블로그 점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랭킹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재택하는 약사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 블로그 지수라던가 점수, 순위 등을 제공해주는 그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이 C랭크를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데브라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최적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은 준최 1, 2, 3, 4, 5, 6, 최적 1, 2, 3 그리고 최적 3으로 갈수록 블로그 지수가 높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만큼 C랭크 점수가 높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점수가 높다. 이게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랭크라는 게.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믿을 만한 블로그인가. 여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가 당연히 C랭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글을 많이 발행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많이 했겠죠. 어제 최 원장님 5년 정도 블로그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랭크는 아마 기본적으로 높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높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신규 생성 21년 11월에 신규 생성한 블로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C랭크가 당연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낮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블로그를 또 운영을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C랭크는 기본적으로 주제별로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통해서 C랭크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내 블로그 전체적인 지수가 쌓이는데 주제별로도 쌓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경제 비즈니스 글을 대부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비즈니스 분야는 얘는 몇 점, 그리고 일상 육아 이런 분야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그 점수가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쌓인다라고 네이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앞서 말했던 전체 C랭크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고, 근데 여기서 또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다른데 네이버에서 주제별로 쌓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다른 한 두세 개 정도의 주제를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했을 때 문제는 내 블로그 성장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경제글만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1일 1포스팅을 해요. 근데 저는 경제, 일상, 맛집을 세 가지 주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경제는 일주일에 4개 쓰고 맛집 하나, 일상 하나, 맛집 2개, 일상 하나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일주일로 따지면은 나는 경제 분야는 4개만 쓴 거거든요. 근데 경쟁자들은 경제 분야에 일주일에 7개씩 쓰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할까? 당연히 그 하루에 경제 분야만 운영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가급적이면 C랭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제는 좁히고 그것에 대한 글을 자주 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C랭크는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C랭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C랭크 기존의 네이버가 이제 C랭크만 적용해서 그 상위 노출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는 대학 교수야. 난 대학 교수고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한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근데 초등학생은 엄청 오랫동안 그냥 블로그를 운영한 사람이에요. 글에는 퀄리티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둘이 딱 경쟁 붙이면은 누구 글이 상위 노출된다? 초등학생이 쓴 글이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이 C랭크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문서의 퀄리티가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19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의 글이 상위 노출되고 예전에는 C랭크 높으면은 똑같은 키워드에서 막 글 두세 개를 도배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한 글을 쓰면은 이 사람이 C랭크가 높아가지고 글 쓰면은 그 사람 글이 막 3개씩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알고리즘을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전시키게 된 게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랭크는 이 블로그 지수가 좋으면 무조건 상위 노출이었는데 요걸로는 안 돼.
더 좋은 문서들이 상위 노출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네이버에 남아있지.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 로직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다이아 로직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건 약간, 후행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그러니까 이미 발행된 글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용자들이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 있으셔가지고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 근데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이 쭉 있어요. 근데 들어가 봤어. 내용이 다 별론 거야. 아, 진짜 이거 낚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쭉 보고, 아, 이 내용 개판이네. 바로 나갑니다. 그쵸? 나가요. 근데 이렇게 막 찾다가, 이 사람이 쓴 글, 좋다. 그래서 오랫동안 읽어요. 막 오랫동안 읽고, 막 질문도 남기고 댓글도 남겨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검색 로그죠. 그리고 이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글을 봤는데 오랫동안 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선호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글이라고 네이버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글들을 네이버가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다는 게 이 사람 글이 좋은 글이야. 이런 글이 좋은 글이야라는 거를 AI에 계속 이제 빅데이터를 제공해가지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이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글이 좋은 글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해요, 로봇이.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새로운 글을 딱 썼을 때 이 사람의 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글과 비교했을 때 좋은 글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다이아 로직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C랭크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히 네이버 블로그 지수로만 랭킹 되던 것이 다이아 로직이 섞이면서 이제 조금 더 품질 좋은 문서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더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예를 들면은 이게 A 블로거는 C랭크가 50점이었어요. 그리고 B 블로거는 C랭크가 40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글을 막 그냥 대충 썼어요. 막 퀄리티 안 좋은 글. 그러니까 그리고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 사용자가 선호했던 문서를 정답 문서라고 표현합니다. 정답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답 문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답 문서다. 그래서 근데 이 A 블로거는 50점, B 블로거는 40점짜리 C랭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글을 대충 썼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로직 정답 문서와 비교했을 때는 이 글은 3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정답 문서와 굉장히 비슷하게 썼어요. 그러면 50점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누구 글이 노출될까요? 이 사람 글이 노출되겠죠. 이 사람은 90점이고 이 사람은 80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C랭크가 낮지만 이 사람의 좋은 글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이아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냐?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을 내가 상위 노출되지 않더라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퀄리티 좋은 네이버가 정답 문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글을 써야 된다. 그럼 어떤 게 정답 문서인데요?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정답 문서인 걸 알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는 C랭크가 높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이아 로직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C랭크가 높은 사람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접속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일단은 읽어요, 그 글을.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으면 확률적으로 그래도 이제 좀 읽겠죠, 어느 정도는. 바로 나가진 않으니까 좀 읽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다이아로직의 어느 정도 정답 문서에 가까운 문서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블로그가 작성한 그 글은 정답 문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 C랭크가 높은 블로그들이 정답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C랭크가 높은 블로그가 정답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블로거들을 모방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상위 블로거들은 이미 정답 문서 형태로 글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블로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도
모방하자라는 그 블로그 리빌딩 9단계 중에 모방하자 단계가 있는 게 비중 있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랭커 블로거들이 어떤 형태로 글을 작성하는지, 이미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링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 키워드는 뭐 본문을 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분야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 있는 사람들 블로그, 저보다 순위 높이 있는 사람들을 다 이유 추가해놓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빈도로 글을 쓰는지를 매일 봤어요. 이 사람 한 달 전인가 썼는데 이 키워드로 또 쓰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형태로 글을 쓰는구나. 1등은 이렇게 쓰는구나. 2등은 이렇게 쓰는구나. 3등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계속 경담문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블로그는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향 노출이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방을 해야 되는 게 모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의 것들은 약간 격가지입니다. 앞에 말했던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이 핵심이고 이제 이 위에 거는 격가지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약간 참고를 하면 좋은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이아 로직에서 조금 더 발전된 다이아 플러스라는 게 나왔어요. 다이아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검색자의 성향을 반영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뷰탭에 발행되어 있는 글을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뷰탭에 있는 글을 많이 활용할까요? 그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글들을 찾을 때 많이 활용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맛집을 검색했을 때 어디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 실제 그 사람이 가봤던 경험에 대한 글을 쓰고 그게 좋았다 나빴다를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돈내산이라는 검색도 많이 하는 이유가 광고가 아닌 진짜 의견이 들어간 글을 보고 싶어서 내돈내산이라는 검색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제 이런 성향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은 맛집 리뷰했을 때 메뉴는 무엇이 있었다. 아주 구체적인 정보, 디테일한 정보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좋은 글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이아 플러스가. 가격은 얼마였다. 뭐 맛은 어땠다. 그 위치는 어디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세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글을 좀 더 좋은 글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 정답 문서에 가까운 문서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관점이 다이아 플러스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용어의 사용에 대해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 블로거라고 하면은 우리 강아지는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댕댕이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블로거들은. 근데 사람들은 검색을 어떻게 하죠? 댕댕이 먹이라고 하면 안 되나? 댕댕이 카페트, 댕댕이 침대, 댕댕이 의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의자, 강아지 그런 식으로 검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 블로그의 글을 좀 좋게 본다. 댕댕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강아지라는 말도 사용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글을 좀 더 좋은 글로 선택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다이아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막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다이아 플러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좋아하고 용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식 스니펫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건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가끔 여기 이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섹션. 나중에 키워드 상노출 키워드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섹션의 구분 없이 바로 그냥 뜹니다. 검색창 바로 밑에 뜨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 스니펫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딱 선정이 되면은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모든 키워드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키워드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스니펫이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실 지식 스니펫에 노출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적용됐고 아직 그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구조화된 정보를 원한다. 구조화된 정보. 여기도 보면은 광명 경기장 이용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로 딱 깔끔하게 탁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을 네이버가 끌어와가지고 바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정보. 그러면 구조화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제목이 있어야 되고 단락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그 글이나 그런 구조들이 그냥 막 쭉 자기 맘대로 막 그냥 막 앞뒤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런 식으로 딱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간에 이제 소제목을 넣는다던가 인용구를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 소제목들을 타이틀을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도 지식 스니펫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구조화, 저는 기본적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 스니펫에 또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건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좀 모호하잖아요. 어떤 게 정확한 거야? 어떻게 판단해? 뭐가 디테일한 거야? 그것도 판단이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결론을 내는 거는 글자 수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면은 글자 수가 많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글자 수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글자 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를 적당한 글자 수로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제가 전자책에 적어놨어요. 이게 뉴스 기사들도 왜 이 정도의 글자 수를 쓰는지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 안 읽어요. 스크롤 딱 내려보고 아 너무 길어. 아 안 읽어 안 읽어. 나가버립니다. 너무 짧으면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대충대충 썼네. 안 봅니다. 그래서 사람 뉴스 기사도 그래서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읽을 수 있는 글, 그 정도의 글을 선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야 되지만 1,5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글을 쓰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글자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 스페이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1,500자에서 2,000 정도의 그 글자를 작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네이버가 그 검색자들의 변화된 성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튜브에서 유입되는 대부분이 탐색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탐색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네이버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딱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그냥 딱히 원하는 게 없어도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싶어서 검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은 캠핑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정확한 정보를 원하니까 캠핑 온풍기 이런 식으로 뭐 캠핑 온풍기 이런 식으로 딱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냥 캠핑 이렇게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캠핑과 관련된 어떤 최신 뭐 그런 기사들이 뭐가 있지? 뭐 시간대 얼마나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나이대층, 연령층, 지역적 특색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것들을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캠핑이라고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더라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카페, 온풍 이렇게 다양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근데 또 아까 말했던 지역적인 특성, 연령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별 노출 결과가 다 다릅니다. 제가 검색하는 게 다르고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결과가 다르고 수비두밤님이 예를 들면 검색해서 노출되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블로거들한테는 약간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노출되는 게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를 더 들어가서 노출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초보 블로거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많이 성장시킨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이게 스마트 블록이 생기면은 여기서 이미 소비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주택 밑에 내려가야 상위 노출되어 있는 내 글이 있는데 여기 오기도 전에 이미 여기서 다 뺏겨간다는 거 검색자들이. 그러니까 마케팅 업체들도 그렇고 상위 블로거들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방문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하는 게 훨씬 힘들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방법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일단은 그냥 이해하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복잡하죠. 좀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일단 핵심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C랭크는 전문성과 집중도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블로그의 신뢰도인데 한 가지 주제에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거는 조금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의사분도 계시고 약사분도 계시지만 약사분이 쓴 약학에 대한 정보가 전문적인가요? 당연히 전문적이죠. 근데 예를 들면 타이레놀에 대한 정보를 써요. 근데 약사가 작성한 타이레놀의 정보 그리고 제가 작성한 타이레놀의 정보 당연히 약사님이 작성하신 그 글이 전문적이겠죠. 근데 네이버가 그것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글을 많이 썼다. 예를 들면 내가 내 블로그에 타이레놀과 관련된 정보를 만약에 10개를 썼다. 그러면 약사가 쓴 글보다 내 글이 좀 더 전문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문성과 집중도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거 관련된 글을 많이 발행하는 것. 그래서 내 블로그 자체의 점수를 높이는 것. 그게 이제 C랭크다. C랭크다. 그리고 다이아 로직은 문서의 퀄리티.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네이버가 좋아하고 있는 문서. 그 문서와 비슷한 형태의 글을 쓰는 글을 좋은 글로 판단한다. 라는 관점. 그러니까 좋은 글을 써야 된다. 지식 스니펫은 아까 이건 이제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우선 제외하다면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하자면 운영 주제는 최소화해서 C랭크를 집중력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구조 아까 지식 스니펫 일부 가져오면 구조적으로 좀 좋은 형태로 충분한 글자 수를 가진 좋은 글을 발행을 해야 된다. 이 네이버 알고리즘.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뻔한 소리긴 하잖아요. 예. 결론을 내려보면 뻔한 소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뻔한 소리가 왜 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뻔한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알고리즘만 이해하고 있어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제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귀 팔랑팔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글 다 지워버리고 막 삭제하고 수정하고 막 이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블로그 이게 가설일 수도 있어요. 명확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블로그를 쭉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당연히 하고 있어야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블로그 알고리즘까지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아마 수익화 관련된 부분을 들으셨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주제는 내가 좀 좁혀서 운영을 하는 게 좋구나. 좋은 글을 써야 되는구나. 사실 이 정도 개념만 그냥 가지고 가도 오늘 강의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목이 아프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지금 10시 26분이니까 원래 2시간 정도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만큼 요 정도까지 하고 한번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두밤님 글 쓰는 말로 해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혹시 말하고 있을 때 또 질문 생각하시면 채팅창에 또 남겨주세요. 일단 수비두밤님이 글 쓰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저는 지금은 글 1시간에 글 1개 씁니다. 1시간에 글 1개. 그러면 저 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엄청난 저 효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글을 쓰면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1시간 정도 글을 쓰는데 그 전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길어도 1시간 반은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초반에는 어려워요, 당연히.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고 내가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써야지라고 주제를 한정시켜 놓지 않고 글을 쓰면 이 글을 쓰다 보면 나도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그럼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찾아보면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파생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걸 또 써야 돼. 그럼 또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을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기 전에 딱 그냥 정해야 됩니다. 서론에는 요 내용 쓰고 본론에는 요거 한 3가지 정도만 딱 써야 되겠다. 그냥 딱 정하고 그것만 써요. 그것만. 다른 거 안 씁니다. 일부러 안 써요. 그래서 딱 1시간 이내에 그냥 글을 딱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네. 개특한 약사님이 주제와 카테고리 맞아요. 일단은 블로그는 전체적인 주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블로그 그 주제 전체 주제를 그리고 카테고리별로도 주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 주제도 설정을 하시면 뭐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당연히 좋죠. 종이 좋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거는 전 모두 그냥 다 이게 같은 글이라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얽혀 있는 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책 리뷰를 하는데 경제 관련된 책을 리뷰를 합니다. 그럼 도서 리뷰로도 쓸 수 있고 경제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경제로 무조건 모든 것을 경제로 연결지어가지고 그냥 경제 카테고리로 막 올인해서 발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약사님, 재택하는 약사님 답변 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똑띠님 같은 경우에 경제 인플 2번 주는 한 달에 2,000만. 이게 지금 네이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당연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무조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인플루언서 되면은 수익화랑 직결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또 인플루언서로 또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키워드 챌린지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키워드 챌린지에 올린 글은 생명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더 지수 높은 사람이 키워드 챌린지 글을 써 발행하면 순위가 바로 떨어져요. 근데 뷰탭에 있는 글은 그 생명력이 좀 길잖아요. 좀 한 번 노출되면 뷰탭은 글이 좀 오래 가요. 근데 키워드 챌린지는 하고 나면 한 3일, 한 3, 4일 뒤면 없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키워드 챌린지에 도전하면 블로그 지수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500개 정도의 글을 썼는데도 제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랑 인플루언서랑 이 따로 별개로 움직이는데 저는 인플루언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수익이 뭐가 늘어나는 거지?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내가 인플루언서가 딱 돼가지고 예를 들면 애드포스트 수익에 프리미엄 광고를 붙여가지고 그 애드포스트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또 그 인플루언서 순위도 20% 이내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경제 분야라가 지금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700명 정도 되면 20%면 140등 이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700명부터 시작해서 140등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 프리미엄 광고 애드포스트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것만 가지고 한다? 아니면 근데 인플루언서는 또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위 노출이 되면 광고나 이런 제휴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상위 노출 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똑같은 경쟁 구조예요. 왜냐면 나보다 순위 높은 사람들이 글 쓰면 나는 바로 떨어지니까. 그런 식의 구조여서 꼭 인플루언서가 뭐 되어야 수익이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을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도 네이버는 자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인 내가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꼭 인플루언서를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요즘에 많이 안 뽑는 이유가 이게 그냥 네이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인플루언서를 초반에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해야 되니까 초반에 많이 뽑았어요. 막 뽑았어요. 저도 아마 그 시기에 뽑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인플루언서 탭에 있는 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글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쓴 글 안 봐요. 오히려 뷰탭에 가서 뷰탭에 있는 글을 봅니다. 그렇게 되는 지금 구조가 일어나 네이버라고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은 무조건 그냥 키워드 그냥 막 그 대량으로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글 하루에 막 3, 4개 써가지고 키워드 챌린지 글 하나 써가지고 키워드를 챌린지를 10개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효율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수익이 엄청 증가하거든요. 근데 글을 많이 쓰려면은 글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는 글들을 그냥 막 무작위로 발행을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를 많이 뽑을 수가 없어요. 뽑아놓으면은 그냥 막 그 키워드 챌린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좋은 글 쓰는 놈들 뽑아놨는데 지금은 돈 벌려고 혈안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 당연히 뽑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짜 전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로 뽑는 걸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뽑고자 할 때 그 상업적인 마인드를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 나는 수익화를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전문적인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최종적으로 사람이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백데이터들은 AI나 이런 기록적인 것을 가져와서 제공을 하지만 최종적인 선발은 사람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이제 지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약간 그 나는 블로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을 보면은 막 그러니까 그 통상 우리가 경제 비즈니스 글을 적다 보면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제목에 막 키워드를 막 다 때려 박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안 뽑히더라고요, 잘. 오히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어서 그래서 인플루언서 도전하는 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블로그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그것도 뭐 꼭 달지 않아도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대답이 모호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또니님, 그 블로그는 기존에 운영하셨던 걸 운영하는 게 당연히 효과적입니다. 네이버 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미 블로그에 글이 작성되어 있는 블로그들은 C랭크가 쌓여 있어요. C랭크가 쌓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막 오만 잡다한 글을 막 대충대충이라도 올려가지고 100개의 글을 썼다라고 해볼게요.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써가지고 100개의 글을 썼어요. 근데 점수가 낮더라도 C랭크가 쌓여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새로 계정을 파가지고 쓴다? 그러면은 1부터 다시 시작이요. 다시 0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글 100개를 쓰려면 또 100일이 걸리고 그만큼 또 성장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쌓여있는 C랭크를 활용을 해서 제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참. 자료 찾는 거 그것도 어 제가 이것도 다 전자책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거를 또 참고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제가 글을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자료 준비하는 것부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는 그 블로그 운영을 위한 그 저의 루틴들이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저는 경제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또 카카오비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슈에 좀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 잠자기 전에 뉴스 경제신문을 다 구독해 놓고 있거든요. 한 20개 정도 구독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잠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스캔합니다. 경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쭉 스캔해요. 그리고 이거 블로그 글에 쓰면 딱 좋겠네? 라는 것들을 제 카카오톡으로 다 스크랩 해놓습니다. 다 스크랩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뭐 홈페이지들도 있을 거예요. 분양 정보를 제공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지식산업단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에는 구독을 해가지고 뉴스레터를 받습니다. 메일로. 그러면은 그냥 한 번씩
걔네들도 엄선된 정보를 뽑아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또 스크랩 보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저는 하나를 딱 열어놓고, 거기에서 그 구조를 딱 다 뽑아내는 거죠. 본문에 쓸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미 뉴스에. 근데 서론과 결론은 제가 이제 좀 제 내용과 제 생각과 의견들을 넣어가지고 쓰고, 본문에는 뉴스에 있는 것들을 또 그대로 갖다 쓰면 어뷰징이 될 수 있으니까 순서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뭐 용어 바꾸고, 내용 좀 바꾸고, 구성만 좀 바꿔가지고 글을 본문을 다 채워놓고, 그다음 결론에 또 내 생각도 한 번 더 적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500자 포맷을 딱 만들어가지고 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1부터 100까지를 창작해가지고 글을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할 자료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루틴화 시켜 놓으면은 이제 소재가 넘쳐납니다. 넘쳐나. 글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재 찾는 것도 책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을 참고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한 글을 쓴다라고 하면, 부동산 분양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그 어떤 단어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양 딱 하면은 그거 관련된 키워드가 뭐가 있죠?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면은, 책에는 또 그 책을 한번 그냥 목차만 쭉 둘러봐도 요 내용이 좋겠네 하면은 책을 참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블로그 운영할 때 소재 찾을 때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샀어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주식 관련된 내용에 정리되는 책을 두세 권 정도 사가지고 그 두세 권에 있는 내용을 뽕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 하나를 발행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많아요. 그 지식이 내게 돼요, 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블로그 뭐 수익화라기보다는 약간 공부하는 차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필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 글로 만들어서 뱉어내야 되니까 책을 온전히 소화해낸 상태로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 한 권을 거의 다 그대로 쓴 적도 있어요. 그 국세청에서 낸 그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거의 그대로 한번 소화해가지고 딱 글을 썼어요. 상위 노출 잘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태클 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니까 주택과 세금에 대한 내용도 이제 확실해지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이제 소재를 찾는 활동도, 그거는 이제 글쓰기 직전에 하면 안 됩니다. 못 해요. 그때부터 하면은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 완성하는 데까지 진짜 한 3-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뉴스 보는 거를 내가 블로그 글 소재를 찾는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서 한 번씩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고, 그리고 그리고 스크랩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글 주제 써만, 정말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또 카톡 제 채팅방에 한 가지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써놨는데, 예전에 스크랩 해놨던 글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또 그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좋은 뉴스 기사 2개를 가지고, 그걸 또 뽕짝해가지고,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소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블로그 태그는, 해시태그 말씀하시는 거죠, 돈유기님. 그거는 일단은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해시태그에, 이게 다른 플랫폼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해시태그 걸려 있으면 해시태그로 누르면은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쓴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블로그에 있어가지고 해시태그의 기능을 보면, 클릭하면은 내가 내 블로그 내에서 작성했던 그 해시태그가 걸려 있는 글의 목록들을 보여줍니다. 기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시태그 쓸 때는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명백하게 그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14년의 블로그 개설. 재택한 약사님, 기존에 먼저 만들어졌던 블로그라도 글이 그 기간 동안 작성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C랭크 자체가 크게 쌓여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거랑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시는 걸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글당. 아까 글 하나 쓰는데 저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책 출처는 안 밝힙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책 출처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자, 출판사 정도가 있겠죠? 저자랑 출판사. 근데 그 저자와 출판사가 내 블로그 그 책을 다 외우고 있지도 못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내 거를 모방해서 글을 썼다라고 그거를 찾아내려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필사를 똑같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약간 내가 소화를 시키는 거죠. 똑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정보라는 건 똑같은 정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것뿐이죠. 그 책이라는 게. 물론 자기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또 순서를 바꾸면 나는 또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작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블로그 글 쓸 때는 사실 크게 많이 고려를 하지 않는 편이고 또 초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약간 내가 블로그에 뭐 그 밸류가 높아지고 네임드가 있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글이 똑같은 글이 되면 진짜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초기에는 오히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글쓰기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내 거화 하는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다 거의 필사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네, 출처는 안 밝혔고요. 그다음에 김주임님 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C랭크는 어떤 형태로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써져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일기 형식이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을 왜 숨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일기 형태로 썼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글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네. 정말 재밌는 논리인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의 일기를 읽을 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 스토커밖에 없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쓴 글을 숨기거나 삭제하는 거는 참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삭제하면 기존에 쌓여있던 C랭크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품질을 가져온 글, 막 그런 글들이 있는 경고를 먹은 글, 그런 글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로 돌린 글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공개합니다, 그냥. 뭐 그게 엄청나게 그냥 누군가가 막 딴지 걸고 막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비도감이 글 소재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 는 어떻게 했냐면, 글을 쓰는 저는 홈페이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이트들이. 예를 들면 제가 경제 관련된 글 쓸 때 경제 관련된 글을 쓰다 보면 또 약간 법령도 많이 봐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정부의 정책 브리핑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찾기 쉬운 생활 법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잘 요약되어 있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럼 거기서 또 소재를 찾아보다 보면은 또 좋은 소재를 찾게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는 글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내 방문자 수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상위 노출돼가지고 그러니까 유입을 많이 했던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당연히 처음에 상위 노출 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키워드를 내가 정리해놓고 그 글을 다시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해서 발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다시 새로 각색해가지고 글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또 상위 노출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위 노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진짜 지수 높은 사람이 그거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글을 또 쓰면 또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키워드를 독점해 나가는 거예요. 이 키워드가 노출이 돼가지고 유입자를 많이 가져왔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키워드를 또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일방문자가 6천, 7천인데
1만 명 정도 됐을 때 어떤 키워드로 많이 들어왔는지 키워드들을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면은 하루에 막 1000명씩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상용수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써요. 너무 많이 쓰고 또 그러니까 한 5번, 6번 쓰니까 이제 막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그것도 너무 성의 없이 글 쓰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또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문자가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글을 쓰면 방문자 수는 올릴 수는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크리스탈님 비공개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비공개 처리는 하지 않는 꼭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예전에 작성한 글을 왜 지워야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작성했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좀 더 전문가적으로 보이고 뭐 이 분야에 대한 글만 집중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뭐 비공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비공개 처리를 한다고 해서 또 C랭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비공개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걸 냅두고 최신 글들을 아무튼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 거를 냅두고 최신 글 쓰는 게 당연히 좋죠. 사진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일단은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는 또 블로그 전자책에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 사진은 그러니까 어뷰징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내가 찍을 수 있으면 새로 내가 창작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다 제작을 합니다.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면 네이버 이미지 검색이나 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 사진 하나를 찾기보다는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로 띄워놓으면 여러 개의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 글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사진을 여러 개를 그냥 드래그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처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진만 캡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여러 개를 캡처하면은 어뷰징 행위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뷰징 행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려면 그냥 사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진을 그냥 동시에 캡처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픽사베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DB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그 C랭크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DB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C랭크에 가점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편집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사진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진을 띄워놓고 거기에 제가 다시 그림 편집에 들어가서 글을 좀 추가하는 거죠. 글을 좀 추가하면 왜냐하면 네이버에서는 이 사진이랑 이렇게 다른 출처에 있는 사진이랑 비교를 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글자를 포함하면 기존에 있는 사진과 내 사진이 똑같은 사진은 아닌 거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른 사진, 글자로 인해서 다른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져올 때도 거기다가 글자를 좀 그냥 한두 글자라도 좀 크게 해가지고 그냥 넣고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어뷰징을 조금이라도 이제 방지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띠님 똑같은 제목의 글을 또 쓴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똑같은 제목의 글을 또 쓴다는 건 아니고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해당 키워드 예를 들면은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이라는 걸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키워드 챌린지 하면 상위에 노출이 되면은 하루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제목을 막 다 똑같이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뭐 직장인이 알면 좋은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뭐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각색을 그러니까 기존 글과 똑같지는 않는데 새로 각색을 해가지고 다시 재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글 쓰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그 대신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그리고 소재가 또 글 쓸 소재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 노출되었던 글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 뽑아가지고 아 이걸 다시 써야지 하고 또 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똑띠님 질문에 모든 것을 이미 총정리했는데 또 쓸 때 그중에서 또 뽑아서 또 쓰는 걸까요? 라는 의미가 기존의 블로그에 내 블로그에 그거와 관련된 글들이 이미 다 적어져 있는데 다시 또 쓴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진짜 열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띠님이 예전에 이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위 노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써야죠.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재직 증명서 이거로 검색하면 글이 6개, 7개가 나옵니다. 내용 다 비슷해요. 근데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신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PPT로 넣는 겁니다. 저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작업 파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저는 이미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 하시면 좋죠. 당연히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지 중복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태그를 만들고 여기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사진 파일로 저장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특히 이게 장점이 많아요. 왜냐면 인플루언서 그 탭에서 이미지랑 같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쓴 글이 뭔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거든요. 대충 쓴 사람보다. 그래서 선택받을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구매 전환율이 높은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간 전문적이고 그 광고 받을 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광고업자들이나 제휴 그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또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일단 시간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또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엄청 많이 했으니까 금방금방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동영상을 넣고 움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고 그것도 당연히 다 좋아요. 블로그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가점 요소인데 시간을 봤을 때 그거를 만드는 시간이 또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효율을 자기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최적화된 효율을 짜기 위해서는 일단 글은 많이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3시간 동안 글을 써야 된다. 그럼 글 하나밖에 못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대신 1시간 반씩 투자해서 글 2개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C랭크가 오히려 더 빨리 쌓이고 블로그 성장에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PPT 그림으로 그럼 저장해서 연결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그 PPT를 한 장 한 장씩 다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사진 추가로 넣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본문에다가? 네. 예전에는 PPT에서 이렇게 그냥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블로그를 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막았어요. 그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그림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이제 넣습니다. 그 글을. 네. 벌써 이제 11시가 다 되어 가네요. 2시간이 되어 가는데 좀 시간이 늦었는데 이 글 쓰는 루틴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리고 또 제가 그게 고민되는 게 있는데 제가 강의를 3번 하고 마지막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게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금요일 밤 불금이니까. 근데 9시에 만나면은 개인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내일까지 해서 2차로에서 종료를 할까? 아니면은 그리고 나중에 궁금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중간에 추가해가지고 중간에 평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의견은 종합하지 않을 거예요.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3강으로 하겠습니다. 3강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왜냐면 또 설명하려면 너무 많이 이렇게 질문 응답하고 하는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11시까지 3분 남았는데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사진을 올리고 그 중에 6개 정도를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진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파일을 그 이미지를 다 사진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RC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진만 넣어가지고 하면은 한 시간 간격 3초, 5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분 이내에 동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한 30초? 아니 3초는 오가고 한 1분? 1분 정도면 동영상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진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낚시성이니까 약간 좀 그 사람이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좀 보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동영상 때문에 들어왔는데 동영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탈을 하면 또 아까 말했던 다이아 로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출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해보려고 해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RC? RC 동영상입니다. RC 아니고 그냥 R집 있잖아요. R집. RC 동영상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그거로 저는 합니다. 네. 포토스케이프도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포토스케이프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는 모든 걸 거의 기본적으로 PPT로 하기 때문에 PPT로 모든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RC 요거로 만듭니다. 동영상 만들 때. 네. 뭐야, 왜 재택하는, 네네. RC동, 네. 그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마칠게요. 장장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식의 저주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주제를 결정하는 그 블로그 운영 방향, 내가 왜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지 운영 목적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수익을 할지를 정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주제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까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제를 당연히 그대로 운영하셔도 되는데 수익화 방법을 딱 따지고 보면은 여러 분야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같네요, 진짜. 이야기를. 말을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목소리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뭐 하기로 했죠? 내일은 잠시만요. 내일 할 것도 공지를 해야 되겠죠? 내일은 블로그 주제 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키워드 분석해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고, 아마 그 2가지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일차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형태로, 어떤 플로우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